안녕하세요, 사모님들. 오늘은 부부 가족 상담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정신없고 바쁘셨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학업을 감당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실 가족 상담, 특히 이 패밀리 시스템에 관련된 과목은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서 몇 학기에 걸쳐 하는 수업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LMFT라고 하죠. 부부 가족 치료 라이센스 시험도 보는데요. 공부해야 되는 책이 사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번에 사모님들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엑기스만 공부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부를 중심으로 갈등, 별거, 재혼, 이혼 등의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가 안 싸울 수가 없죠. 전 오히려 전혀 안 싸운다고 하는 부부를 보면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 상태일 수도 있지만 거리감을 반영하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점점 많은 부부들이 별거, 이혼, 재혼을 경험하고 있죠. 제 주위에도 알고 보면 재혼 과정이 꽤 됐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역하거나 잘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상담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기만 할 수는 없죠. 너무 많아지니까. 자, 오늘은 이런 시기를 지나가는 가정을 도울 때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부부의 갈등에 대해 좀 더 설명하는데요. 먼저 갈등 그 이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현재의 갈등이 있는데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음식 타박을 하는 남편 때문에 싸움이 났다든가 내 말을 무시하는 남편 때문에 열이 받았다든가 뭐 이런 어떤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싸움의 이유를 말합니다. 책에서는 싸움은 움직이는 관역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때 그 문제만 가지고 딱 싸우고 말면 참 간단할 텐데 대부분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탈을 하죠. 그래서 갈등도 변화합니다. 현재의 싸움에서 이제 이전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역사적 갈등으로 갑니다. 과거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문제, 반복됐던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 전쟁이 옮겨가는데요. 사실 오늘 지금 반찬 투정을 하는데 이제 얘기가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사람이 맨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투덜거리만 하냐고 들이받습니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잔소리를 할 만하니까 하지. 네가 잘하면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안 도와주긴 왜 안 도와줘? 저번 주에 내가 설거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들, 모든 역사적인 잘못을 더 되짚어 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가적 갈등이 있죠. 바로 어린 시절의 심리적 외상인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원가족의 갈등이 이 현재 갈등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찬이 짜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이 섭섭한 그 말이 지금의 말에 섭섭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었던 아버지 목소리 이런 게 같이 섞여 들리는 겁니다. 칭찬을 안 하고 맨날 야단만 했던 어머니 이런 어떤 느낌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딸로 커왔던 그 서글픔이 이제 남편의 한마디에 그냥 다시 빵 같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의 갈등에는 몇 가지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꼭 양파처럼 계속 벗겨도 그 안에 깔려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싸움이 움직이는 관역이 되면서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연약해지게 되죠. 불공평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얼마나 고민하면서 반찬을 하는데 지는 어쩌다 한번 하고 맨날 하는 것처럼 뻐기다가 맛없다고 잔소리나 하고 뭐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많이 하는데 지는 별로 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쓰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안중에도 없고 막 이기적이야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해지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대처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전에 많이 했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했던 방식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반항적으로 대들 수도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갈등으로 배우자를 끌어들이죠. 책에서 보여주는 도식이 이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갈등과 그리고 현재의 갈등, 원가족 그 사이에서 계속 고통이 어떻게 이 순환점을 돌게 되는가 이것을 도식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방어적인 반응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쾌 요인에 대한 반응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유형을 보통 보면요. 침묵, 울음, 공격, 방어, 야유, 질문, 무시, 인정, 웃음, 사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님들은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전에 보면 말을 잘 안 하고 삐져 있었거든요. 약간 수동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는 거죠. 결혼하고 한동안 남편이 답답해서 아주 돌아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저희 엄마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화를 낼 때 말을 하면 더 맞으니까 딱 말을 안 하고 죽은 듯이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아마 그것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속을 더 팍팍 긁는 방법으로 반항을 하는 겁니다. 수동 공격이죠.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상대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소리 없는 총성입니다. 사실 지뢰밭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주위에서 아이들이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겠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어떤 분들은 바로 말싸움으로 돌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야유하거나 굉장히 sarcastic하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해서 집에서 그냥 바로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에서도 굉장히 서로 열심히 드러내놓고 공격하고 싸우는 부부인데요. 옆에서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데 아주 피곤하죠. 네, 목장 모임도 분위기 싸해질 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갈등을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죠. 농담해서 주의를 다른 데로 자꾸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웃고 말다가 계속 이 속을 빤히 알게 되면 배우자는 지금 그런 농담이 나오냐고 또 난리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어적인 반응들이 많은 경우에 사실은 관계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막상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전처럼 또 그럴까봐 이제 미리 짐작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뭐 했어? 그러고 물어봤는데 왜? 나 놀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 뭐 시비 거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죠. 전에 그런 일로 자꾸 싸웠으면. 그러니까 미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신뢰를 계속해서 깎아먹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성숙한 가족도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고요. 이런 의견 차가 긴장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정말 오랜 연구를 한 가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연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관계의 성숙성을 측정하는 것이 그 부부가 많이 싸운다거나 세게 싸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숙성은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싸우고 나서 차이점을 해소하고 서로 뭐가 필요한가 관심을 갖고요. 다시 평형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 시간. 그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성숙함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가트만이 말합니다. 교재에서 마크 야하우스는 이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관계적 친밀성 순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친밀성을 증가시키는가를 말하고 있죠.
사실 철저하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기 방어와 보호를 하는 대신에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창 투정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그냥 큰아들이려니 하고 봐주는 겁니다. 은혜죠. 제 남편도 저보고 큰 딸 같다고 하고요. 저도 남편 보고 우리 집에서 제일 덩치 큰 애 같다고, 제일 큰 애기라고 그러는데요. 뭐 서로 칭찬은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맨날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터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남편에게 좀 더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는 말을 한다든지, 좀 열심히 하고 이러면 칭찬을 해주도록 격려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좀 존중하면서 도움을 정중하게 부탁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남편이 도와준다 이러면 그런 고마움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남편이 애라고 치면 당연히 칭찬을 자꾸 해야 또 시켜먹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야하우스는 공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데요. 긍휼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이 상담에만 사용하는 기법은 아니죠. 우리 가족에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참 전부터 아이들의 EQ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정서지수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이들의 EQ를 높이는 방법은 부모님이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마련이죠. 자, 이렇게 은혜, 정의, 공감과 더불어 신뢰와 용서를 주는 것이 이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상대에게 맡기는 연약한 자리에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이. 그리고 용서에는요, 자기 용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받는 이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요즘에 한참 뜨는 드라마가 있던데요. 그 바람핀 남편에게 아주 치밀하게 복수하는 아내에 대한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주 선호하는 스토리라인은 아닌데, 뭐 그걸 왜 봤냐 굳이 핑계를 대자면, 한국의 어떤 이혼 과정이나 법적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은 되더라고요. 바람핀 남편한테 복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느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신뢰하고 또 용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사람이 상황 파악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왠지 남편이 천벌받아야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픈 일을 실제로 겪는 부부들 중에도요, 다시 신뢰를 쌓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리죠. 서로 너무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아파합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무너졌던 신뢰나 용서의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 상담자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15장에서는 별거 과정이나 이혼, 재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요. 통계가 옛날 조금 지난 통계인데 요즘 통계와 그렇게 많이 다르질 않습니다. 이혼이 사실 신속하게 생겼다가 딱 끝나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지는, 감정적으로 정말 너무 고단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최근에 이혼 통계를 보면서 이 책에 나온 통계가 또 많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 미국 통계를 보면요, 초혼 중에 40%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고요, 재혼의 65%, 세 번째 결혼에 73%가 이혼을 한다고 나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사실 비슷해요. 결혼한 수에 비해서 이혼한 수가 반이 좀 안 됩니다.
매 13초마다 한 가정씩 이혼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아서요. 1년에 거의 10,000건이 넘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숫자를 보면 이혼이 반이 약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이혼이 약간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결혼하는 숫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냥 동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괜히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 재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이득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골치 아픈 배우자를 없애서 문제도 같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혼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 방식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배우자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재혼한 가족의 역동이 훨씬 복잡하고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진 문제들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교회로 옮긴 경우에 사실은요, 비슷한 문제로 또 실망하고 또 떠나고, 그래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나도 또 비슷한 사람과 또 그 갈등을 반복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화된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반응하는 나의 문제, 자기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데 가서도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혼은 한 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전에 여성 상담 공부하면서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가족의 중에서 결혼, 이혼,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이더와 맥골드릭이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죠.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각 가족이 지나가야 하는 스테이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각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족은 그 각 단계에서 이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또 새로운 가족 체계로 넘어갈 때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집을 떠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집을요, 잘 못 떠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재정적 독립, 자급자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공부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박사과정까지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재정적인 독립이 자꾸 늦어집니다. 30대 지나서 공부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원체 강조하다 보니까 공부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이것보다는 공부 자체에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때 겪는 갈등은 사실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힘들어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을 도울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가족에서 분화도 잘 안 되는 경우 많죠. 원가족의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상처가 크면. 그리고 결혼을 해도 그 상처를 반복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 그 스테이지가요, 바로 부부가 되는 스테이지죠. Newly married couple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족의 시스템을 이루는 가족이죠. 그 전에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시스템 변화가요, 사실은 굉장히 좋지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편하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게 느끼죠. 저는 맨날 춥고 남편은 맨날 덥고. 그래서 이불도 다르고요. 멸치국물 좋아하는 집에서 자랐는데 저는 남편은 된장국에도 고기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성 이해 안 갑니다. 제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도 안 넣어주니까 평생 투덜거리고 삽니다, 제 남편이. 자,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시스템에 간신히 적응했는데 이제 아이가 하나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때가 이제 이혼 가능성이 늘기 시작하는 때죠. 많이 싸우고요. 이 늘어가는 가족으로 이제 재정 문제도 있고 뭐 가사 분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고 의사 결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투기 시작해서 하죠. 누가 밤에 일어나서 우유를 먹일 거냐, 집안일은 누가 얼마나 할 거냐 싸우기 시작하고요. 누가 직장을 얼마나 손해보면서 아이 양육은 얼만큼 분담할 거냐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요게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40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청소년이 있는 가족으로 옮겨갑니다. Family with Adolescence죠. 그래서 이때는 자식을 죽이는 짐승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모 아동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요 전에 어린 자녀 때의 부모와 그 아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사실 요 때의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가 어떤지의 기준이 됩니다. 이 시기에 상담을 하면요 대부분 청소년이 문제아로 찍힙니다. 고쳐야 될 대상으로 지목이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 여지껏 저희가 배운 가족 시스템을 보면요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 전체의 역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왔다고 자신하던 부부들이 사실 청소년 자녀들이 갑자기 변하고 도전하고 말썽 부리고 이러기 시작하면 막 한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부모님도 아프시고요. 중년의 위기 막 이런 게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그 위기를 겪게 되죠. 사실은 이혼이 가장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의 정서적인 경계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자녀가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자녀의 독립이죠. 그 이후의 삶이 됩니다. 자녀를 돌보던 부부가 이제 가족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시기죠. 자녀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기가 그때쯤에 돌아가시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을 이제 맞닥뜨리는 시기가 오면서요 부모의 역할이 바뀌고 빈둥지 증후군을 겪죠. 그래서 이때 막 엄청난 공황 상태를 겪기도 합니다. 겨우 부부에 적응하고 자식 키우는데 적응을 했는데 이제 벌써 자식을 내보내는데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때죠.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이 시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큰 아이를 대학에 처음 보낼 때요. 기숙사에 두고 오면서 그 몇 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애한테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집에 오면 귀찮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가정의 이제 가족의 여생이죠. Family in later life인데요.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다시 가족의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중심이 이제 새로운 가족에게로 갑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때 배우고 이루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자녀들에게요 너무 서운해하고 노여워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때 꼭 돌아가실 때
자녀 힘들까봐 정 떼고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말씀들도 하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서로를. 그래서 요즘 점점 더 잘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가족이 배워야 할 태스크가 있고요.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때 적응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얼마나 다 적응해내느냐, 얼마나 유연성 있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가족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자,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도요, 별거나 이혼 과정에 있는 가정에도 발달적 단계가 있다고 하죠. 컨스탄스 에런스가 이혼 가정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아니다 라는 인식을 하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혼을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더라고. 이 결혼에는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더 이상은 복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알려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가족의 상위 인지인데요. 자녀에게 알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책에도 조금 설명을 하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정직하지만 자녀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해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질문에 대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될 것은 자녀가 상담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상대 배우자에게 받은 그 상처들을 자녀에게 다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혼 자체가 자녀에게 정말 너무 큰 상처인데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체계의 해체입니다. 그 패밀리 시스템이 해체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그리고 얼마나 누가 어떻게 언제 방문할 것인가 하는 방문권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재정 문제도 아주 복잡하죠. 집도 팔아야 될 거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쪽이 양육비를 보통 내는데 그건 얼마나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대 가족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그냥 의논이 아니죠. 이때 되면 정말 너무 많이 치열하게 싸우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분노, 상처, 적대감 이런 것을 고스란히 다 겪죠. 죄책감과 수치심도 있고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다 겪어가면서 하죠. 그래서 이혼 중에 오직 한 절반 정도만 공동 양육을 위해서 그 협조 체계를 갖춘다는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죠. 이것도 미국 얘기예요. 협조 체계를 갖춘다는 것도. 한국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적어도 2, 3년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가족의 재규정이죠. 배우자가 빠진 상태에서 가족이 누구인지 redefine 하는 데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아이가 한 준 엄마 집, 한 준 아빠 집 이렇게 있기도 하고 주중에는 엄마, 주말에는 아빠 이렇게도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이혼 후에 친구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되겠죠. 나만의 친구 관계. 부부가 만나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변화가 있을 때 조금 서로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때 이 과정을 겪을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입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굉장히 정죄하는 느낌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많은데 그런 느낌이 더 더해지기도 하죠. 물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부부를 서포트해야 하지만 결국에 이혼하는 아픔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에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도요, 재혼한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재혼한 가정이 겪는 어떤 독특한 역동 이런 것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새로운 배우자와 가족 생활 주기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쪽은 청소년 자녀가 있고 다른 쪽은 어린 자녀가 있고 이러면 가족이 이 생활 가족 아까 라이프 사이클 했는데 그거 두 가지가 같이 합쳐서 겪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겪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역동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재혼을 했을 때 그 전 배우자와의 관계, 공동 양육 책임 이런 데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양쪽 부모를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자녀 발달에 중요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양육을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재혼 가정이 또 적응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그러면서도요, 아직도 애도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재혼을 해도 상실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또 아이들도 상실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엄마를 뺏겼고 아빠를 뺏겼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현재 가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별한 경우에 또 이 상실감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도 있죠. 재혼 가정의 특징 중에요. 가족 안의 제휴와 충성 이런 어떤 다이내믹이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전에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에 친부모와의 결속이 강할 수밖에 없죠. 친부모는 행여나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죠. 애는 자기 부모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배신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뢰감을 쌓거나 친밀감을 쌓거나 이것이 굉장히 가족 간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이미 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재혼한 가정인데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이들 평생 재혼한 아내가 도시락을 잘 싸줬는지 매일 아침에 체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관심 이런 거라 이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것을 넘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도시락을 매일 체크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혼한 가정이 겪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죠. 그리고 재혼한 후에 아이들이 아빠 가족과 헤어진다거나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잘 못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확대 가족에게 아이도 그렇고 모두 이별이고 상실이 됩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죠. 나이 드셔서 재혼을 하셔도 성인 자녀를 잘 못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의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고민도 사실 더 많고요. 상담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듣고 이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이 재혼 가정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과정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의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요. 자기 가족은 계속 커진다고 말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재혼하고 아빠도 재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재혼한 쪽에서 데리고 온 brother, sister, step brother, step sister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기고요. 또 결혼하면서 각자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half brother, half sister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점점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굉장히 유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적응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받아들인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것도 받아들이면 좀 덜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혼 가정, 재혼 가정을 잘 도와주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역시 이혼의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죠. 기독교 상담자로서 가족이 겪는 여러 과정들을 지혜롭게 지나가고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책에서 이혼의 예방에 대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그 젊은 부부들 결혼할 때 그 전하고 후에 한 4번, 5번 정도 만나서 목사님과 제가 같이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부부 카운슬링을 조금 하죠. 요때 그 상담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결혼의 성경적 기초를 좀 가르치고 결혼의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법이나 의사소통법 이런 것도 나누고요. 가족 시스템 이야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요때 그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모님들께서도 목사님과 이런 프리메리럴 카운슬링 같은 세션 같은 것을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가족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드니 클랩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족은 이 세상에서 의도적이고 혁신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실천하는 사명의 전초기지다 라고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의 전초기지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소망과 용서라는 개념에 가족이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용서는 섣불리 말할 수도 옆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용서는 굉장히 쉽게 들리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상처 주었던 가족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 무지한 군중 속에 제가 섞여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너나 스스로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 속에 제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과 죄들을 속속들이 알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을 증오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속에 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거든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 바로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치유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함께 하실 사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